오늘 시사버저기는 일단 현충일 추념사로 먼저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6월 6일이어서 저희 그래도 추념사 공식적으로 이제 발언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 먼저 한번 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고요.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과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용기 덕분에 오랜 독재 질곡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눈부신 성취입니다. 네. 이렇게 술술 읽히는 대통령 공식 발언이 참 이색적이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 술술 읽히는 문장. 네. 그러니까 현충일이 조금 달라졌던 그 몇 번의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현충일은 그냥 6.25에 대한 추념일이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냥 6.25 추념일인 줄 알았어. 네.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현충일은 원래 6.25 때 전쟁 일어나서 돌아가신 분들을 되게 좀 추념하는 그런 날인가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마침 또 6월이니까 더더욱이나. 그렇죠. 네. 저는 아버지 따라서 국립묘지 가는 날 알고 있었죠. 네. 근데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특히나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쟁이 끝나고 난지 한 20년 약간 좀 더 지났을 때니까 30년이 아직 안 됐을 때니까 전쟁의 상흔이 아직 남아 있을 때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런 건 이해는 하긴 합니다만 이른바 6.25라고 하는 것의 상처를 국가의 자신의 독재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썼던 기념일이 현충일이었거든. 현충일 날 사이렌 울릴 때 진심으로 추모했던 분들 많지 않을걸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태도잖아.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추념의 마음을 같이 갖는 것들이 필요한데 되게 좀 동의하고 싶지 않고 근데 동의하지 않는 내가 또 뭔지 잘못을 저지르는 거 죄책감 들고 이런 되게 애매한 날이었거든. 근데 민주화 이후로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독재 정권에서는 솔직히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우리 군인들을 추모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걸 앞세우긴 하지만 솔직히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좀 강조하고 북한 악마화하는데 좀 더 악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빨갱이 사냥 같은데 좀 국민들을 동원하려고 그런데 좀 이용됐던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함께 살펴본 추념사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고 이 보훈의 3요소는 독립운동하신 분들 그리고 6.25 전쟁처럼 전쟁에 나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 호국 장병들 그리고 민주화 운동하시다가 희생된 분들 이렇게 세 개가 원래 호국 보훈의 세 개 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거죠. 이거를 셋 다 언급한 대통령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충일이 원래 현충일 날이 현충 무슨 뜻이에요? 일단 충은 충성이야 확실해. 그래? 네. 충은 충성. 현은 현명하다. 현은 보여준다. 기린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네. 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옥황상제님 더 이상한 말 하고 계시네. 뭐라고요? 옥황상제님 이상한 말 썼어요. 옥황상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 충성을 기린다구나. 되게 어렵지 않은 뜻이네요. 그렇죠. 충성,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원래대로라면 이제 국가에 대한 거지만 충은 이제 사실 국가만을 위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원래 충의 본래 뜻은 올곧게 선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올곧게 쓴다. 가운데 중자의 발음 요소이기도 하지만 마음 심자잖아. 마음이 올곧게 서서 어떤 한 가지에 로열한 거 막 이런 거에서. 그럼 뭐 왕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뭐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 충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대해서 충을 유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게 반드시 국가만은 아니에요. 충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계속 강조하는 게 국가에 대한 충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강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국민에 대해서 충성했다는 그렇죠. 국가를 구성하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국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안 그럼 옛날에는 박정희에 대해서였고 이승만에 대해서였던 거죠. 마치 왕조처럼. 그러면 현충일도 약간 군부 독재 때는
박정희나 이승만 자기네 찬양하라고 약간 그런 게 있었겠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군인의 죽음, 불쌍한 애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공영방송이나 이제 뭐 이런 곳에서 현충일날 쉬잖아요. 네. 그럼 TV에서 뭘 틀어주는 건가를 싹 보면 맞아. 대충 국민들이 뭘 느꼈으면 하는지가 보여요. 그럼요. 네. 현충일날 제일 많이 제가 어렸을 때 본 건 또리 장군류의 그런 선동 선전물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도 좀 남아 있는 게 태극기 휘날리며 겁나 틀어줘요. 그러니까. 네. 네. 그건 이제 영화 채널들이 이제 대충 그냥 만만하니까 치는 건데. 약간 어울려 보이는 거 그냥. 근데 예전에는 채널도 3개밖에 없었고 그 채널에서 쉬는 날 사람들이 다 TV 앞에 모여 앉아서 그걸 보게 되잖아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보기를 원했다라면 거기는 분명히 담겨 있는 게 있는 거죠. 네. 네. 다른 나라에서도 다 현충일과 유사한 기념일이 있겠죠. 미국은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은 우리로 치면 이제 8.15 광복에 가깝고. 네. 그럼 다른 나라는 캡틴 아메리카 데이. 뭐라고? 무슨 데이?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차라리 발렌타인데이라고 해. 네, 물란대장님 메모리얼 데이. 메모리얼 네. 데이. 예. 그리고 그 영국 같은 거 리멤브런스 데이라고 그래요. 약간 의미가 비슷하네. 네, 메모리얼 기억하는 날. 죄송한데 인디펜던스 데이 뭐야? 이 독립기념일. 그래서 현충일 우리 독립기념관 같은 것도 인디펜던스에 가까운 거지만 독립기념일이나 전쟁기념일인가 이런 것도 다 그리고 현충일에 이제 가는 우리 동작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전에 있는 대전 현충원 현충원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부를 때도 그냥 메모리얼 파크.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행위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주로 사람이 많이 죽는 건 아무래도 전쟁이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는 게 주로 전쟁이니까 주로 전쟁에 연관돼 있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만 전쟁에 의해서 배제됐던 이런 그 독재와의 어떤 투쟁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와의 투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전쟁이야 사실. 그렇죠. 네. 그럼 전쟁이지. 일본 전쟁 범죄나 저지르는 그런 불법적인 침략 세력과 싸운 거고. 그리고 독재 정권과의 싸움도 그 군부 독재 그 세력은 사실은 윤석열이 맨날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이 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운 거지 사실. 그렇지. 전쟁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념을 하고 마음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주지 지나치게 명확했기 때문에 현충이라고 하는 게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곧 같은 걸 기념하는 날이 아니게 됐다고.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 맞아. 진짜 왜 그러니까 이런 현충일을 한쪽에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내미는 컨텐츠들이 다르다는 것도 너무 슬픈 일이지. 그럼요. 그 극우 쪽에서는 막 그 인천 상륙작전 같은 영화 내밀고 한쪽에서 우리 이제 독립군도 같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암살 같은 영화 내밀고 이러면서 각자 적을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적을.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현충일이 국가 공동체를 통합하는 날이 되는 게 아니라 분열을 확인하는 날이 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되게 비일비재했고 작년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해 그 정말 선거 치른 지 바로 얼마 안 돼서 현충일이라는 되게 중요한 국가기념일을 해서 나섰는데 거기에 호국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대단히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 저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날이었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보훈이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도 다 그냥 특정 세력이 가지고 있는 우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산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들을 좀 그나마 극복하게 해준 게 예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괜찮았었는데 비교를 한번 그래서 작년 거를 해볼게요. 원래 2023년 거 얘기했다 2024년 이제 얘기할 가치도 없어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정확히 1년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시라고. 자 윤석열의 작년 추념사고요. 벌써 속 터져. 첫 단어부터 속 터지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온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 공산 세력의 침략에 장렬히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호국 영령들, 온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제복 입은 영웅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주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 이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네, 여기까지
뭐 그 자체로 그냥 굳이 너무 나쁘다라고까지 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코드를 보자고요. 자유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앞에 자유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될 헌법적 이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대한민국이면 돼. 근데 굳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 여기서 국권을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저 정도로 얘기하고 싶으면 독립투사들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그렇게 명시하면 되는 거죠. 독립투사라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모호하게 국권을 되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게 누굴 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몽골로부터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까지도. 그렇지. 옛날로 넘어. 거란족. 아 맞네. 저와 싸우셨던. 맞네. 고려 때 거란도 3번이나 쳐들어왔어. 고려 거란 전쟁 우리가 먹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긴 하니까 논리적으로 여기서는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대한민국을 되찾는 건 아니었었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독립투사라고 하면 돼. 저는 일본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 일본을 지금 삭제하고 있다고. 그리고 공산 세력의 침탈에 장렬히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인 거죠. 그렇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대한민국 앞에 자유를 붙이고 그 다음에 공산 세력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근데 아까 얘기했던 현충의 충은 이념에 대한 충이 아니에요. 그러네. 중요한 게 그건. 헌정 질서에 대한 충인 것일 뿐이지. 이 헌정이 어떤 이념을 선택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매번에 헌법이 선택하는 이념적 기초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6공화국, 7공화국, 뭐 2공화국, 3공화국 그거마다 각자 다른 약간의 이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달랐거든요. 이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충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은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헌법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군인들은 어떨 때는 적과 싸웠다가, 그렇지. 어떨 때는 안 싸웠다가 그런 게 아니라 적이 꼭 공산 세력이라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협했기 때문에 사실은 충성을 다해서 싸운 건데. 그럼요. 굳이 공산 세력이라고 저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조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가인가? 조선의 이념은 군 주제였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공화국 이전의 시점까지도 쭉 역사적으로 연결해 오면서 공화국을 만들었던 6공화국까지 도달해온 이 과정에서 그 교차되어 모든 공화국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화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모든 사람들이지.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심지어 3.1운동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화국을 선포를 하는데 그때도 물론 대한제국 시절이긴 하지만 그 사실상 조선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은 자꾸 공산 타령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충이라는 게 이념에 대한 충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인데 일단 윤석열은 얼굴만 봐도 그거 모르는 얼굴이에요. 지금 약간 더워서 짜증난 얼굴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할 때 주의라고 붙이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 이유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주인이 된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념적 형태들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나의 정치 이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념 이전에 국체야.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형식이지. 이 형식이 침탈됐을 때 이 형식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일 뿐이고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라고. 그렇죠. 근데 저걸로 지금 가득 채웠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읽은 문장이 고작 3문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문장이 하나가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다른 하나가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운 호국 영령들. 이게 딱 진짜 예전에 그 독재 시절에 그 지배 세력들의 그냥 반공 이념.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자꾸 그 윤석열이 되살리고자 했던 되게 군국주의적 어떤 태도. 이거를 자꾸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현충일에서.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기억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온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제복 입은 영웅들. 뭐 이것도 오케이 아니에요, 근데? 오케이인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인데. 이게 그러니까 호국보훈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복 입은 영웅들. 이거 혹시 그거 영웅들? 그럼 그러니까 제복 입지 않고 시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안전과 안녕 그리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현충할 수 없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저 제복 입은 영웅들이라는 표현도 조금은 그런 군사 독재나 군국주의를 조금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독립군들은 만주에 계시지 않고 국내에서 투쟁하셨던 분들은 거의 제복을 안 입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의 농민 복장이었지. 그렇지. 네. 아니면 뭐 3.1운동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제복 입고 한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지만 네. 공무원이 아니고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걸 왜 굳이 공무원을 추념하는 공무원으로서 희생된 자를 추념하는 날로 축소시키냐고. 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오케이라고 생각한 게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서 제복 공무원들을 언급을 하거든요. 마지막 네. 부분에. 일단 첫 번째 윤석열과 다른 점은 이 호국의 3요소 현충일이 왜 있는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기려야 되는 분들을 얘기할 때 언급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네. 끝에 가서 언급해요. 끝에 가서.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하게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경찰 소방공무원이라고 찝어줘. 그렇죠. 지금도 네. 고생하고 계신데. 네.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은 이것도 되게 모호하게 표현한 거예요. 네. 이미 희생하신 제복 영웅들을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마치 옛날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역시나 군복이나 제복을 입고 죽었던 그런 군인들을 또 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네. 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 사안에 이제 시민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시민 표현도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시민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를 수행하듯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독재하고 싸운 거고. 맞아. 요번에 계엄 앞에서 맞서 싸운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호국보원의 3요소와 함께 거기에 정말 기여했던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해가면서 얘기하는 거 필요한 일이지. 근데 저기선 되게 뜬금없이 저게 등장한다.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의 기초를 둔 되게 이상한 조합을 그렇죠. 표현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뭔가 이런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 네. 뭐 영웅들, 제복 입은 영웅 이런 게 뭔가 약간 영어 번역체스러우면서도 네. 뭔가 겉멋든 거. 느낌 나는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조합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또리 장군 마인드 아니에요, 근데? 공산 세력과 공산 악마와 맞서 싸운 제복 입은 영웅들 이런 거. 또리 장군은 제복을 안 입었죠. 팬티만 입었죠. 타잔처럼 입고 있죠. 타잔처럼 입고 있었죠. 맞아. 네, 헐벗었죠. 당시 한국 애니메이션의 척박한 역사. 맞아요. 네. 또리 장군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띄워서 보면 제가 이 뒷부분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뜬금없이 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된 얘기가 이거 더 진짜 황당해 이거. 되게 정신분열적이야 연설문이. 되게 억지로 갖다 붙여. 그것도 유엔군 참전용사 오케이 우리가 이제 기려줄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어쨌든 그걸 넣었어. 그러더니 자기가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얼마 전에 열었대. 자랑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자기 자랑을 왜 하지? 거기에 참석한 그 나라들이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주 많은 나라들 아니에요. 이디오피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한테 물었다는 거야. 어쩜 이렇게 잘 살게 됐죠? 뭐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가요? 우리 집안이 잘 나간다고 내가 옆 동네 가서 자랑하고 왔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솔직히 이거는 저는 그 나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요. 솔직히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지만 이제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걸 왜 굳이 아프리카만 콕 집어봐서 얘기해 근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만났다고? 엄청 우월의식이 있네. 아프리카 나라들을 굉장히 깔보고 있네 지금. 그 예전부터 아프리카는 손발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 머릿속에 아프리카 이즈 후진국,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들, 빈민국 이런 걸로 딱 이렇게 뭉쳐져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경영의 추념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우리나라를 지켜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아름다움에 전 세계가 경탄을 보이고 그리고 되게 부러워하고 있다. 이런 투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지켜낸 것들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근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계엄 막아낸 시민들 덕분에 그렇게 됐다고. 그렇죠. 그 시민들의 모습들이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모범이 되고 있다. 이 얘기지. 누구를 깔아뭉개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맥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뭔가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이 태도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대충 얼기설기 그냥 이념투쟁이나 하고 있고 위에서는 그리고 굳이 외국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못 사는 나라들이 우리 지금 부러워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날에 자기 정상회의 했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정말 뜬금없는 일이지. 지금 다시 봐도. 아마 그때 당시 우리 해시TV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전년도 걸 가지고 얘기했죠. 그랬었나. 2023년까지 얘기했었고 24년 얘기도 안 했어요. 짜증나서 얘기 안 나중에 광복절 가지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작년 6월이면은 이미 윤석열은 계엄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있던 시점입니다. 아, 그게 작년 6월이구나. 작년 3월부터인가 이미 그 막 여인형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때 좀 참여했었어요? 제가요?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지? 아, 조심해, 다 알아. 거의 없다는 제가 고문하게 해주십시오. 수염을 제가 뽑겠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놈이 하죠. 아, 아깝다. 아. 경준이 조인트 한번 까게 해주십시오. 저는 근데 돈을 줘야 움직여요. 돈을 안 주잖아. 돈 많이 줄 걸, 김건희가? 돈 안 줘. 아, 연설 비서관 누구였을까요? 예? 연설 비서관 윤석열 때? 예. 네. 관심 없습니다. 있긴 있었겠지. 있었죠. 전 자기가 손댄 일부와 또는 지시를 내린 일부가 포함이 돼 있고 대부분의 글은 자기가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글을 저 따위로 쓰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윤석열이 얘기하는 게 보통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한 명 있다잖아. 네. 이게 얘기하고 잘 다듬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테씩 좀 넣고 그 얘기 몇 번 하고 야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걸까 이러면서 했겠지. 나 아프리카 갔다 온 얘기 좀 넣어봐봐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예? 아니 아프리카 갔다 온 얘기. 갔다 온 얘기. 예. 알겠습니다. 아 정상회의. 예. 아 맞다. 윤석열이 간 게 아니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현충일에 저런 얘기나 하고 있던 윤석열이 네. 그거 했잖아요. 실제로는 육사에서 그 홍범도 장군 뺄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네. 여기서 독립투사에 대한 얘기도 명확하지 않고 특히나 민주투사에 대해서 얘기는 명확. 아예 안 했네. 지금 살펴보니까 민주투사 얘기가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프리카 얘기나 하고 있고. 참말로. 자, 이게 이제 현충일 추념사의 이제 극과 극 체험 비교 편이었고요. 예. 자, 이제 정치 현안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자,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난 요즘에 이게 너무 재밌어. 네.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라고 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표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아, 그랬구나.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제 솔직히 이때 얘가 죄송합니다. 이때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신경을 안 써가지고 뭐 세 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게 그 세 개구나. 예.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표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 포퓰리즘. 예. 표퓰리즘. 표퓰리즘 야, 국민의 이거 뭐 새로 말을 만든 걸 표를 어떻게 그렇죠. 포퓰리즘? 국민의힘이 맨날 얘기하는 거. 표퓰리즘. 선거 때 이용하는 포퓰리즘은 표퓰리즘이다. 예. 그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표퓰리즘. 윤석열 비서관이에요. 윤석열 연설 비서관. 국민의힘이 잘 쓰는 용어 되게 잘 알아요. 입에 잘 붙어 있나 보네. 표퓰리즘 아주 좋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다.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다.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정치가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 네. 네. 이게 이제 맨 나중에 이제 포퓰리즘에 대한 이제 그 보완적 이야기고. 네. 추경 얘기죠. 추경 얘기.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에 관련된 게 헌법재판 관련된 얘기고. 네. 그다음에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이라는 게 이른바 재판중지법이라고 자기들이 이름 붙여놓은 얘기를 길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아이고. 야당이라는 관점에서 예. 정무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담당하고 대야 관계를 담당하는 수석 앞에서 자신들의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있죠. 네. 예.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거기에 대해서 잘 받아가지고 다 잘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정무수석이 해야 할 그냥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정도가 있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지금은 청와대로 부를 수 없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대통령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가 비전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안 풀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건 거의 시비를 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이면서
입법에 대해서 이따위로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직법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한들 그 정무수석한테 얘기해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얘기하든가. 그러니까 그냥 말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징징댔다라는 느낌밖에 없는 거잖아. 네. 게다가 지금 우상호 이제 뭐야 이 사람이?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이 과연 얘가 얘기하는 걸 듣고 속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이런 애송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대선에 이어서 반 이재명밖에 안 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이 됐는데도 대선 때 했던 반 이재명을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국힘은 여전히 앞에 가지고 재판 속개하라고 이거 편말 들고 있고 김용태는 앞에 나와서 저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 아까 거업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입법 문제는 입법부 안에서 해결하면 돼. 정무수석은 입법부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부고 특히나 대통령실이지. 그러니까 대화관계에서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에 대해 야당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입법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굳이 정무수석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한테 찔러가지고 대통령이 여당이 지금 하는 짓을 못하게 해라 이 얘기라고. 그렇죠. 아직도 무슨 여당 대표도 아닌데. 그럼 못하러 당정관계를 분리합니까? 자기가 입법부 안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천지분간 못하는 거죠 사실은. 민주당한테 할 얘기인데.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일종의 프레임 걸기인데 당신의 죄를 없애주려고 당신의 여당이 당신 꼬붕대가지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당 안에서나 좀 이렇게 중지를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그냥 그건 세력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애가 나와가지고 혼자 나불대는 걸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지도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치에 맞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국민들이 김용태가 올바른 말 하네 혹은 따질 수 있는 것 같고 따지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사법 입법 관련해서 재판 중지법이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되게 명확한 메시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헌법 84조를 따르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헌법 84조가 얘기하는 불소추 특권은 재판 중지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안 사라지겠죠. 있으면 재판을 멈춘다고 죄가 없어요. 안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중지했다가 연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죄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입증이 안 되고 대통령하고 있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거는 지금 그냥 국민에 대한 일종의 선전용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일종의 정책 프레임을 쓸 수 있겠지만 거기 가지고 지금 반응을 했으면 이미 진작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 반응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거 지금 쥐고 물건으로 늘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심판받았던 한때의 여당이 다시 국민의 여론을 돌릴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앞에서 징징댄다고 해결되지 않아. 메시지도 분명하지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범죄자 프레임이 사실 몇 년째입니까 이게. 2022년 대선 때부터 똑같은 프레이밍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선택은 끝난 문제지 사실. 그렇죠. 효과가 없었다는 그리고 오랜 기간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검찰이 수사해놓은 거 보면은 그런 지경까지 왔잖아요. 오히려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지. 그리고 이런 거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니네 당이 한 짓을 생각해봐. 야, 이게 네 입에서 나온다고 이 말이? 그 이완규 함성훈. 이완규 함성훈. 야, 니네가 추천한 인사들을 한번 돌아봐. 너 아무튼 돌아보라고. 참 이게 약간 당특이라 그래야 되나? 종특이 아니라 당특이야. 국힘 애들은 자기가 추천한 건 추천했다고 치더라도 뭐 중립과 독립이 생명이면 뭐 자기 추천권 안 쓰든가 그러면 자기 추천권은 다 쓰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 대행이 그것도 막 밀어넣기 해가지고 이완규 같은 사람 인간 안 치려고 했던 거 그건 뭐냐고 도대체. 심지어 그 사람을 자기네 대선 후보로 교체하려고 그랬잖아. 그 한덕수를. 진짜 대단한 당입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도 아니에요. 지명 대상자로 3명이 올라와 있을 뿐이야. 그런데도 벌써부터 저런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일종의 우물에 독불이게 하는 거죠. 너 이거 얘 지명하면 너 이걸로 너 뭐라고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그 2명 지정하면은 그쪽에 독발라놓기라고. 근데 이제 민주당은 당할 대로 당해가지고 이제 무슨 사고 방식이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누굴 해도 욕을 할 건데 어차피 누구를 지정해도 욕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막 4촌에 8촌에 막 12촌까지 뒤져가지고 야
이재명이랑 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럴 거면 그냥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 넣자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리지 않겠냐고 대통령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포퓰리즘 얘기. 네. 정치가 박수를 받는 일은 할 수 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네.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박수로 평가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든가 차라리. 국가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 이건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을 그러니까 정치하고 국가 신뢰를 지금 구별하는 건가? 네. 나는 정치니까 포퓰리즘 할래. 근데 행정부를 담당하면은 포퓰리즘 하지 마. 뭐 이런 얘기인가? 숫자만 써야 돼? 네. 그러니까 저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포퓰리즘으로 잠시간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당신이 운용하는 경제는 숫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코스피 난리 났는데? 그래서 신뢰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네. 결국엔 나라 경제를 좀먹는 포퓰리즘으로 당신의 국가 신뢰는 곤두박질 칠 테이고 그거는 수치로 나타날 거다. 지금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거는 예상도 아니라. 차라리 예상이면 모르겠어. 네. 이를테면 이미 수치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 잠깐 불어넣는다고 해가지고 헬리콥터 머니 준다고 해가지고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가. 근데 그게 아니라 두고 보세요. 당신은 지금 저거 돈 줘가지고 박수 받겠지만 나중에 점수는 곤두박질 쳐가지고 국가 신뢰도 같이 나락으로 갈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네. 경제 나락으로 가는 걸 바래? 또는 이런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지급하면 나락으로 간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도 없어. 코로나 오히려 때 수치는 당분간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겠지.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특히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그런 걸까요? 요즘에 그거 커뮤니티에 가보면 되게 진지하게 일베 현자 애들이 이런 말을 막 해요. 코스피 상승을 막아야 된다. 야 미쳤나봐 걔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경제가 망할 거라는 게 경제 망하고 나라는 중국에 갖다 바친다는 게 유일한 전략이었는데 경제가 지금 자꾸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너무 좋아지면서 커뮤니티 내에서도 여론이 반전되고 있다. 그 주가를 떨어뜨리자. 그러니까 주가를 내려야 된다. 지네가 뭘 할 수 있지? 난 김용태 발언이 이거랑 많이 안 다르게 들리는데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는 건 주가 지수가 오르고 있는 건 실물 경제가 실제로 나아져서 오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기대감이죠, 기대감. 네, 기대감입니다. 근데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건 선평가,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책 결정자가 바뀌었어. 그리고 기대감이 생겨, 선정 질서가 유지됐어. 그러니까 안정감이 생겨, 예측 가능성이 생겼어. 이게 일단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평상시에도 또는 선거 때 내내 우리나라 주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할 거다. 상법 개정할 거고 주주 책임제,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어떤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할 거고 배당 같은 거 많이 시키도록 하겠다. 다 호재야. 다 호재죠. 그렇죠. 이거는 다 호재지. 그리고 주가 조작하면 한 번에 그냥 부당 이득 다 환수하고 계좌 중지시키겠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실제로 함께 나아지면서 주가에 더 반영이 되는 시스템까지 갈지는 아직까지 기다려야 될 일이지만 정권 바뀌고 나가지고 바로 며칠 만에 이런 식의 일들이 나타나는 건 그간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동했던 요소들을 없애줬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은 취임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졌더라고요. 곤두박질. 그것도 참 웃기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은 특별히 보여준 것도 없는데 시장의 기대감은 떨어졌던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제 내란 종식 이런 내란 수습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게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리고 이제 실물 분야에 대해서 추경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물에 실제로 도움을 줘야 이 기대감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단순히 직접 지원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주를 퍼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자기네들도 맨날 소상공인 어려워서 도와줘야 된다며. 근데 왜 직접 지원을 하면 안 돼? 그 심리는 뭐지?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을 안 한다잖아. 미치겠네.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굳이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재판 중지에 관련해서는 헌법 84조가 충분히 불소추특권을 구정하고 있으니 굳이 이런 식의 입법을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입법반에서 나는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건 설득력이네. 아니면 헌법 84조가 불소추특권을 아무리 규정하고 있어도 이게 재판 중지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는 해석한다. 잘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물론 소수설이긴 하죠. 논란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 판단과 평가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 왜 이거를 막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둘 중에 어느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건지를 얘기를 해야 돼. 자, 두 번째.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련된 거는 너무 쓸데없이 하고 있는 얘기야. 그렇죠. 아직 지명도 안 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끌고 나오는 거는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똥뿌리기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포퓰리즘이라는 얘기 너무 그냥 반복했던 얘기들인데 결국은 이 경제에 대해서 집권당이래. 한때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에 계속해서 경제가 나락으로 갔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새 정부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부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반성도 없고 포지티브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다고. 거기에다 대놓고 그냥 국민들한테 돈 퍼준다.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얘기뿐이 없단 말이야. 그게 포퓰리즘 뭐야. 그렇지. 이러다가 국가 신뢰도 곤두박질 칠 거라는 저주나 뿌리고. 그렇지. 오히려 그게 포퓰리즘이지. 네. 네, 선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단지 국민의힘이 딴질 건다고 제가 지금 싫어하고 막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귀에 걸리는 얘기를 해줘야죠. 의미 있는 그 야당으로서 전국 파트너가 되려면 의미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든가.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경 얘기할 때 진짜 웃긴 게 지금 소비자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25만 원 또는 뭐 전 국민 못 주더라도 차등 지원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자. 그것도 싫대. 퍼주기래. 그럼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원하자. 그것도 싫대. 그럼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듣다 답답해가지고 그럼 대안을 내라. 그렇지. 대안을 안 내놔요. 대안. 그래서 이재명이 얘기하니까 하기 싫다는 거야. 뭐 어쩌자는 거냐. 대안도 없이 그냥 반대만 하고 있으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최근에 일주일 좀 넘는 기간 동안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었던 데는 네. 재판 계속하라고 이거 피켓 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할 때냐고. 네. 근데 난 개인적으로 나경원이 그거 들고 있는 거 너무 웃기더라. 나경원이 재판 속개라는 편말을 들고 있어. 자기 재판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7년입니다. 1년 넘어.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 네. 이미 재판부가 끝내버렸잖아요. 추후 지정하겠다고 영장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 없다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가 눈에 띄게 없잖아. 네. 아 의석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때 이제 그 여대 야소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 네. 예전에 열린 그 우리당 시절에 열린 우리당. 예. 노무현 대통령 그것도 후반기죠. 네. 그때 잠시 과반 살짝 넘긴 그거를 가지고 있던 두 번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은 처음으로 여대 야소. 여대 야소의 확고한 구도를 그것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3년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태야. 게다가 정권은 이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어. 거기에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데 너무 미움받고 있어. 솔직히 명백히. 이 상태라고 하는 건 솔직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국회 입법 활동을 때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굳이 말하면 받을 건 받는 채 절대 받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딜을 치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살아남는 길은 그것뿐이 없어. 정무적으로. 그러면 그걸 해야지. 그게 뭔지를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그걸 명확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지지그룹들한테 설명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것만은 못하게 하겠다. 아무리 저쪽이 여대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이거는 정권이 아무리 초기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정광훈이랑 함께 광화문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장외투쟁으로. 네, 장외투쟁하는 수밖에 없다고. 근데 지금 국힘의 문제는 이나마도 지금 내부 세력도 정리가 안 돼 있는. 맞아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 권력을 당내 차기 권력을 누가 잡을지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안에 핵심 멤버들은 한동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김문수밖에 답이 없잖아. 김문수 아니면 안철수 다시 들고 오던가.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가 안 되니까 당론이 모아지지도 않고 네. 지금 그냥 관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 이 정도 반대는 해줘야 되지 않나? 맞아요. 재판 속에 편말 들고 나가는 거야. 30분 들고 있다가 냉면 먹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말이 하나도 안 먹히고 예. 솔직히 말하면 의총이 취소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네. 그렇죠. 40분 전에 문자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예방을 하는데 엄청 긴장되고 막 단호한 얼굴로 저 따위 얘기는 하고 있는 거라고.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정치적 메시지도 아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비대위원장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것뿐이 없는 거야 지금. 아이고. 그리고선 네. 원내대표 지금 선출이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인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렇죠. 당권이고 예. 원내대표에도 나온 송원석 의원 이 한 얘기가 자기가 그림자 내각 결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재명 독재를 이제 막 방어하겠다고. 그림자 내각이 뭔지를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마크맨들이 있나?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부 부처 한 15개 남짓되는 거에서 지금 다 마크맨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 그 정말 인력 풀이 있냐고. 네.
내각이 몇 명인데. 내각제도 아니고. 근데 그림자 내각 정도로 하려면 이쪽에 진용이 갖춰진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진용을 세워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아직 장관도 안 뽑았어. 그러니까 자기네 장관들한테 그림자 내각 붙일 거야? 심지어 아직 장관도 안 뽑았어. 맞네. 아직 내각이 안 나왔어 제대로. 내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림자 이진숙한테 누구 붙일 건데? 이동관. 이동관을 붙여서 서로 계속 사퇴시켜. 서로 계속 자르는 거야. 1인 의결로. 재밌겠다. 아, 유인철한테 누구 붙일 거면? 유인철한테는 카메라 기자. 한쪽은 계속 찍고 한쪽은 계속 찍지 말라 그러고.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 상황 정말 처참합니다. 솔직히 말해 걱정해줄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 이 처참한 인간 하나 또 보세요. 나 저거 진짜 나는 충격 먹었어요. 저 장면 보고. 자, 한동훈. 예. 6월 11일 페이스북입니다. 네, 물론 페이스북에 페이스를 문지르기만 했지 페이스북에 저거를 하진 않았어요. 물론 자기 페이스북에 저 영상도 공유를 했습니다. 저걸 자랑스럽게 얼굴에 돌돌이하는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제목까지 붙여서 공유를 했고요. 네. 그 일각에서는 그런 말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자기가 휴대폰으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다가 어플 쓴 걸 걸렸잖아요. 네. 여기 이제 얼굴 근처에서 이제 네.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서 꽉꽉 걸렸잖아. 그래서 나 어플 같은 거 안 써요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안 써요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난 애초에 쓴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 양반한테는 그런 거 증명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고 그렇지. 있어요. 지금 거의 지금 본인의 실존적 가치를 여기에 다 걸고 있다라고 봐. 나 저거 라방하는 줄 알았으면 가가지고 네. 저기 좀 더 위로 올려보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 슈퍼챗 막 쏴주면서. 네. 근데 정말 우리 당근 PD 그 계정으로. 야, 우리 교수님 진짜 나빴어. 와, 진짜. 근데 이게 밀면서도 절대 이 안경선 위로 올라가지 않아. 진짜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약간 이마 쪽으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경계선을 구축해놔요. 그렇지. 안경으로. 걸리도록 더 올라가려면 걸리게 딱 하더라고요. 노련한 솜씨. 굉장히 오래됐나 봐요. 그렇게 생활하신 지가. 네. 네. 그리고 이 방송할 때 지금 사진으로도 살짝 보이지만 나랑 똑같이 립 타투를 한 것 같아. 입술에 뭔가 강하게 발랐어 지금. 립 타투를 했다고요? 립 타투. 이게 제가 발랐던 게 립 타투예요. 그건 상표명이고. 네, 뭔가 칠했어 어쨌든. 네, 근데 립 타투면 여기 입술 문신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붉은색으로. 핑크색으로 했어. 문신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얼굴도 허옇게 분칠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게 눈에 띕니다. 내용이나 얘기해 주세요. 내용은 진지합니다. 내용은 검찰 개혁 법안. 그저께 이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는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 중 하나를 대표 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입니다. 저 발언은 진짜로 확인이 돼요? 저게 딱 저 발언은 아니고 그게 맥락이 있죠. 김용민 의원 말하는 건데 당연히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하면서 증거 조작했다는 의혹도 막 나오고 진술회유했다는 얘기도 나와서 검사 탄핵할 때 김용민 의원이 이제 약간 흥분해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막 검찰이 이 나라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거는 허위 사실에 가까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놓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 나라의 검찰이 없어지게 하려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발의할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지. 근데 나는 사실 저 말에도 찬성해. 앞에 말을 하기 위해서 뒤에 말을 이제 끌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왜곡이죠. 검찰을 해체시키는 법안이 아니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수청하고 공소청으로 쪼개는 법안이지. 마치 검사라는 존재를 아예 없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 헌법에 검사가 나오는데 검사를 어떻게 없애? 영장 선고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 심지어 검찰총장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도 검찰총장 이름은 헌법에 있어가지고 그대로 검찰총장이어야 된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저거 심각한 왜곡이네. 김용민 의원이 저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거는 검사 탄핵할 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검사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약간 지금 취지를 왜곡해서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입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문화혁명이요?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이거 설명을 해주긴 해줘요. 네.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내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 내용도 되게 디테일하게 마치 무슨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왜곡해서 한 얘기라고. 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오 정부가 그렇게까지 강한 독재 권력이었는데 자신의 수하가 될 수 있는 검찰을 그냥 해체하는 문화혁명을 했겠어요? 아 그러네. 마음껏 쓸 수 있는 칼인데. 당연하지. 다룰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 문화혁명이라는 얘기도 한동훈이 잘 모르고 갖다 썼을 가능성이 높군요. 지금. 억지로 그냥 갖다 붙인 거구나. 억지로 갖다 쓴 거고 이른바 혐중론을 활용해서 중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되게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들시기 위한 전형적인 선전선동 전략이야. 그리고 근데 엉망이지만 의도는 좋았다. 의도는 좋았어. 의도는 성공적으로 구현을 한 거. 그러니까 중국 현중론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고 동의해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절대 동의. 저는 저 사람의 머리숱만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나빴어. 얼마나 남은지 알고. 그러니까 그 본 적이 없는데 한 톨도 안 남았다고 확신해요? 그렇진 않고요. 꽤 남았을 수도 있는데. 제 머리숱에 비교해서 저분의 머리숱만큼 동의합니다. 이러면 마이너스겠지. 어쨌든 내가 맞을 거 아니야. 어쨌든 이게 이 역사라는 게 원하는 데서 어떤 딱 그것만 똑 띄어갖고 오면 이걸 전체적인 맥락으로 다시 확인해보기가 정말 쉽지 않죠. 맞아. 그러니까 이걸 활용한 전략, 이걸 활용해서 개소리를 하는 전략, 이거는 아주 사기꾼들이 두고두고 배워야 되는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도 아니라 저는 참 웃긴 게 자기 지지층 가운데 혐중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지지층을 자기한테 갖다 붙이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게 확장성이 있겠어요? 저런 얘기한다고? 없죠. 사람들이 뭐 폭넓게 마오에 대한 또는 문혁에 대한 폭넓은 공포감과 적개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 그냥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솔직히? 나에게 위협되지 않는 옛날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저거 억지로 갖다 붙인다가 해가지고 약간 공포감이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찾아들고 이러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자기가 끌고 올 사람 중에 자기 지지층의 혐중적 지지층을 끌고 오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들 정서에 반응해가지고 자기한테 끌려온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되게 싫어하는 전광훈 쪽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런 혐중론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대세를 형성하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지 그들한테 설득하고 그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 사람들이 아니야.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그 바깥에 그러니까 그런 소수의 또는 일군의 그런 극단적 세력한테 지금 호소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맨날 국민의힘도 얘기했던 중도층에 호소를 해야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혐중론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한동훈 씨가 진짜 크게 착각하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은 좀 소수파가 됐지만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 박근혜 지지자들은요 여전히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세거든요. 그럼요. 되게 싫어해요. 근데 한동훈이 저런 얘기하면 기겁한다고. 저놈 또 저런다고. 그래서 그것도 크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말은 되게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는 아까 봉우리가 말한 것처럼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우리 대통령 잡아갔잖아.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구속시킨 우리 전 대통령은 뭐가 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생각이 진짜 좁아. 저 깡패 얘기하는 것도 그리고 왜곡이죠. 그렇지. 지금 검찰개혁 얘기가 나온 게 깡패 마약 수사 때문에 나왔습니까? 전혀 관련 없잖아요. 전혀 관련 없잖아요. 애먼 사람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괴롭히고 죽게 만들고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표적 수사하고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보면은 또 뭐 서울 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
보면은 김건희, 윤석열 너무 대놓고 봐줬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게 얼마나 대놓고 봐줬는지 검찰개혁 법안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입장 하나 안 나와. 그잖아요. 그 이쯤 되면은 뭐 집단 반발을 해야 되는데. 유구무원인 거지 이제. 네.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명태균 게이트도 수사 안 하다가 뒤늦게 뭐 하는 척하고 김건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는. 네. 자기들이 그 부실 수사를 인정해서 심지어 재기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할 말이 없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자기가 그래도 검찰의 그 유일한 구세주의자, 네. 이제 남은 사람들 중에는 솔직히 윤석열이 파괴시킨 건데.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을 이끌 나름의 이제 야당의 주도 세력으로서 이제 만약에 서려고 네. 검찰 요 개혁론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검찰 살려주기도 안 돼. 검찰 살려주기를 하려면 적당히 긁고 적당히 타협을 해야지. 물론 타협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문제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저거보다 훨씬 더 현명한 이야기들이 필요하거든. 네. 근데 문혁이나 갖다가 끌어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솔직히 검찰들 저 얘기 듣고 와 역시 동훈형뿐이 없어. 동훈형이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구나 이 생각할까? 아니겠죠. 지랄하고 앉았네 이런 생각하지. 오히려 검사들도 네. 문화혁명은 좀 뭔 얘기냐 이럴 것 같은데. 아 지금 한가한 소리 하고 앉았다. 지금 우리 깨바가지게 생겼는데 네. 이런 생각할걸요? 당장 우리가 지금 시스템 안에서 모든 특혜를 다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저 형은 그러니까 한가한 말이라는 게 정말 맞는 게 네. 한가하게 집 앞에서 고양이 털 뛰면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그러네. 그 얼굴에 하면서 얼굴에 이거 돌돌이 봐야면서 막 이거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 아니, 그리고 조만간에 특검 출범하면 말이죠. 한동훈 분명 어디선가 걸립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걸리거나 내란 특검에 걸리거나 분명히 이름 나와서 걸려요. 그럼 그때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까?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수사하는 걸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때 되면 또 정치 탄압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수사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영장 청구 것도 헌법에 써져 있어가지고 저기 공소청이 그대로 가져가요. 검사라는 네, 영장권은 그대로 가지게 되고. 당연하죠. 네. 중수청으로 분리하면은 물론 검사라는 직함을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사관으로 거기 대포 가고 싶은 검사도 가는 거고. 검사들이 지금 거기 서로 가겠다고 난리네. 네. 지금 특검 가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소청에서 기소랑 공소유지랑 영장 청구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업무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지죠. 일하기 편하고. 아니 대다수의 검사들이 굉장히 박봉에 힘든 일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서로 얼마나 앞으로 정치 검사만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법률 이렇게 낸 거 기사로 읽어 보니까 저도 사실은 검사들이 참 검찰 개혁하면 힘들겠네. 되게 막 많은 걸 빼앗긴다고 느끼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읽어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검사 않아. 입장에서 봐도 진짜 나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생길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이지. 하긴 난 검사 아니니까. 검찰들은 수사권 뺏기는 게 제일 뼈 아픈 거예요. 네, 그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둘 다 갖고 있는 게 사실 그럼요. 정치인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요. 아니 검사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소권은 뺐고 수사권 강화된 수사권을 가지고 준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 받을 걸? 기소는 하지 마. 네. 아마 봉우리도 알면서 한 얘기일 거예요. 일단 내일 아니고. 그렇게 억울하면 중수청으로 가. 그럼 가면 되잖아. 이거 봐. 별로 신경 가라고 아니면 공수처로 가든가. 그렇게 수사관이 되잖아. 네. 검사 나으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영감님 호칭 못 듣겠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수사기소권이 같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의 제도가 진짜 비정상적인 거였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을 함부로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 너희 검사들은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지면 안 돼요. 특활비 떡값도 그만 받고 이제. 그래. 뭐 사랑한다고 벤치 주고 이제 그딴 짓거리도 그만하고. 그동안 좋았지? 피의자 만나서 불륜하고 그런 것도 그만하고 이제. 그건 너무 소수의 검사들인데. 이거 국민의힘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 네. 솔직히 말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안 맞아. 그리고
발은 뭐고 손가락 끝은 뭔데? 다리 그러니까. 팩트야? 다리 팩트고 손가락 끝은 비난이야? 뭐야? 이거 솔직히 국민의힘 비난한 거 맞잖아. 그게 비난이 아니면 뭐가 비난이야? 막 별의별 얘기 다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도 해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인 작년 11월 12일 국회 행사에서 국힘 의원들 16명에게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저게 한 말이 아닌 건 아닐 텐데 네. 뭐냐면 솔직히 탄핵 얘기는 그 전부터 되게 많았어.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되게 많았어. 작년 11월이면 이미 늦었지. 네. 명태균 나올 때부터 탄핵 당연하지. 얘기했는데. 탄핵을 경고하고 탄핵 얘기는 이미 차고 넘칠 때였다고. 네. 그게 마치 자기가 정확히 예언한 것처럼 저렇게 포장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 정작 진짜로 내란 때문에 탄핵 정국 들어가니까 그땐 또 탄핵 반대했잖아요. 그렇지. 이상한 사람이야.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는 건데? 뭘 뜻하는 것 같아요? 탄핵을 경고하는 아무도 게. 듣지 않으시면 그때도 무슨 모르겠어요. 자기가 예를 네. 들면 진짜로 12월 12일에 좀 있으면 이러면 윤석열 계엄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 가만 안 있을 테고 그럼 탄핵 당한다. 탄핵 당하면 우리 당 망한다. 이 얘기 했는지 찾아보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랬으면 난리도 났지. 그랬으면 일단 그때 발언했던 거 여기 갖다 붙였어. 당연하죠. 내가 뭐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갖다는 거 보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거야. 저건 마치 점쟁이가 그러게 내가 물 조심하라 그랬지. 네. 이 얘기야. 여름에 물 조심하라 그랬지. 저 화장실에서 다쳤는데요. 화장실에 물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식이면은 사실 세상 모든 대통령이 탄핵을 조심해야지. 그럼 항상 잘못하면 탄핵 당할 수 있는 거니까 민주사회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 거짓말 자, 거짓말. 저런 게 이제 그 이렇게 텍스트 분석할 때 중요한 건데 40일 11월 12일 국회 행사 국힘의원들 16명 또 공개적으로라는 말까지 또 굳이 써요. 다 쓸데없는 디테일이거든. 무슨 소리란 거야 도대체. 그런데 정작 중요한 디테일이 빠져 있죠. 자기가 탄핵을 경고한 것의 진실성의 정도랄까? 그리고 정확히 무슨 워딩을 그렇지. 했는지. 예. 정확히 무슨 말로 네. 진짜 이러다간 탄핵 당하고 당이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현재의 일에 예언에 갑하게 말한 내용은 정작 빠져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디테일만 강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통 거짓말쟁이들이 저래요. 네. 보통 거짓말쟁이들이 그래. 내가 언제 며칠 몇 시에 그날 달이 엄청 밝았는데 호숫가에는 물 한 개가 꼈고 그때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 그랬잖아. 아 그런 거야? 근데 막상 사랑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 그런 거지 뭐. 예. 자, 그 다음은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 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 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끝에 두 줄이에요. 저거는 틀린 말도 아니죠? 끝에 두 줄이고 이 끝에 네. 두 줄을 왜 얘기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시사번역기 마무리에.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예. 홍준표 전 시장이 진심으로 국민의힘이 해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나와 동일해 마음이. 온 국민. 이거 뭐 7천만 동포 다 똑같은 마음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예언했으니 네. 지금 내 예언 잘 들어. 맞을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복채 내놔. 복채내나는 뭐야? 복채 내놔요. 복채 내놔. 복채내놔. 부적 쓰고 싶어? 복채 내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알려줄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라고. 자, 살고 싶어? 방법 알려줄까? 부적 써줄까? 주머니 3개 줄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광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런 마인드로 지금 광을 파는 거라면 국민의힘으로 돌아올까요, 이 사람이? 응? 한국에 돌아오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누구야 저기 무슨 서정욱 변호사인가? 네. 그 사람이 지금 이준석하고 홍준표가 손잡고 국힘 깨고 새 신당을 만들 거다. 예.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요. 네네네. 예. 그건 전 라디오에 과한 나왔어요. 분석이고. 예. 그거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전혀 없이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거는 여러 시나리오들이 모여서 그쪽으로 가는 거지. 지금은 펼쳐놓은 시나리오에는 그게 강력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단언컨대 이준석과 홍준표는 단 하루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예, 안 돼요. 막상 만나면 둘 다 아마 학을 뛸 걸 진짜 학을 뛸 걸. 이준석은 홍준표한테 뭐 저런 꼰대 중에 꼰대가 다 있냐 이럴 거고 홍준표는 어린 놈이 싸가지가 너무 없네 막 이런 식으로 다 하루도 못 갈 거야 하루도. 네. 아니 뭐 그건 그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차라리 국힘이 정당 해산 절차를 밟고 이러면 일이 엄청 커질 거 아니야. 네. 이런 이제 명태균 특검은 뒤로 쭉쭉 밀릴 거다. 지금 이 계산하고 있나 이 영감탱이님께서.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기는 시야에서 사라졌으면 물론 좋겠고 이런 사법적인 문제로 내홍은 더 커졌으면 좋겠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은 전혀 없어요.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애정은 전혀 없고 몇 놈은 탈출해라. 내 밑으로 와라. 몇 놈은 탈출해가지고 뭔가 안을 가지고 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해라 마라 이 얘기 해주마. 뭔가를 끌고 와가지고 가져오라 이거야. 복채라는 게 딱 그거거든. 우연 몇 놈들 와라. 저기서 빨리 탈출해라. 피자 조각 중에 제일 큰 덩어리 하나 띄워갖고 와라. 그럼 내가 뭐 어쩌면 니네랑 같이 해줄 수 있고. 그렇지. 근데 홍준표 전 시장 지금 자기도 수사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나는 명태균 특검 제일 1번 타지 아니야? 지금 일부러 안 들어온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엄청 불안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불안하면 저런 얘기 안.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검찰도 이제 깨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자기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믿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눈치 대통령 눈치 살피면서 맞죠? 뭐 이제 이러고 있는. 요런 얘기 해주는 게 설마. 이재명 대통령한테 살짝 이거 느낌도 있을까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한쪽의 일을 더 키우고 싶은 거지. 나한테 시선이 안 오게. 근데 아저씨 명태균 특검 또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면은 지금 검찰처럼 이렇게 우선순위 막 계산하고 이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일단 다 잡아들이고 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특검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 원래 대선 끝나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냥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비자가 그렇게 오래 나가 있을 수 없을 거야. 그것도 그렇구나. 그렇게 오래 나가 있을 수 없어. 오긴 와야 되는구나. 들어오긴 해야 돼요. 그래요? 하와이는 얼마나 머물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도 무슨 배변이야. 뭔가 어렴풋하게 듣긴 들었는데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작년 11월 12일 3개월 정도 되지 않나? 3개월 관광 비자로만. 꽤 오래 머물렀어요. 일반적으로 90일이래요. 그럼 90일 있다 들어와야지. 90일이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꽤 됐다고. 한 달 반 정도 더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11월 12일에 홍준표 시장이 그 무슨 포럼, 정기 포럼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때 당시 여당이 시끄러웠나 봐요.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여당이 수습 안 되면 민주당하고 협상해서 나라를 정상화하라고 내가 대통령한테 얘기했다. 대통령이 이 말을 안 들으면 내년 초에는 식물정부가 될 것이다.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맥락이 다르죠? 완전 너무 많이 다르네요. 별 얘기가 아니죠. 이때 명태균 게이트가 한창일 때라 누구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탄핵 가겠는데. 근데 내란을 했죠. 아예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용 안 하지. 그렇지. 거짓말이거든. 이 정도면 누구나 하는 얘기야.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 윤석열 정권 위헌하다는 얘기를 뭐 정치인 중에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했지. 그리고 대통령한테 윤석열한테 민주당하고 손잡고 나라 정상화라는 말이 폭이나 먹히겠다. 그래. 이때 당시에 먹힐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리고 뭐 각자 도생할 전 이 말투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각자 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 각자 도생해서 빨리 나오란 얘기지. 그렇지. 나한테 와라. 하거라가 마음에 안 들어. 산신령이야? 개꼰대. 아저씨 꼰대 냄새 나요. 이제 이봉 활동가가 그 페이스북가 가져온 거는 틀튜브 얘기였는데. 저 깜짝 놀라. 난 틀튜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틀튜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근데 본인이 틀튜브의 선봉장이었거든요. 틀튜브로 장사 제일 많이 해먹은 사람이 본인이야. 장난치나. 혐오성 발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문제가 많은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그걸 틀튜브라고 부르는 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닌데 그걸 자기가 그걸 쓰고 있다는 게 난 참. 이거 아마 그러니까 이준석 팬클럽 팸코 비슷한 부류가 아마 이 홍준표 팬클럽 저희 소통 공간에서 글을 많이 쓰는 걸로 알거든요. 젊은 이들이 자기를 많이 본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 걔네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소구력이 있다는 게 참 한심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정도 되는 중견도 아니지 이제 어떤 노년에 접어든 정치인이 애들이 혐오용으로 쓰는 단어나 자기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걸 뭐 친숙하게 느껴진다 혹은 우리 용어를 쓴다 이러면서 어떤 그런 벽을 안 느낀다는 것도 참 되게 슬픈 지점이에요. 이거는 천박한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그 애들 양아치들 쓰는
몇 가지 그 되게 예. 비속한 표현 슬랭 같은 거를 막 써가지고 막 예. 친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선생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선생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